여기 평범해 보이는 한 기사 식당에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외국인들인데요. 이런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곳은 바로 미국의 뉴욕 한복판입니다. 뉴욕타임즈에 소개되고 각종 외신에서 극찬하고 있는 한국식 기사 식당. 대체 이 기사 식당의 정체는 무엇이길래 미국인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요리사 사이먼 리입니다. 저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식 기사 식당, 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아침은 늘 분주합니다. 해가 뜨기도 전, 저는 기사의 주방에 들어섭니다. 매일 아침 된장을 풀고 김치 양념을 만들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곳 뉴욕에서 한국의 기사 식당을 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택시 운전석에 앉아 찍은 그 사진은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것입니다. 사진 옆으로는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우리 식당의 모습이 실린 뉴욕타임스 기사가 걸려 있습니다. 맨해튼에 피어난 서울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그 기사는 미슐랭 스타 셰프가 차린 소박한 한국 식당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침 6시 주방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일 이 시간이면 보리를 씻습니다. 보리의 꾸덕한 색과 냄새는 이제는 사라진 을지로의 그 식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30년도 더 된 기억이지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보리 비빔밥의 맛은 아직도 혀끝에 선명합니다. 창밖으로는 벌써 긴 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토박이들, 관광객들, 그리고 한국인들까지. 그들은 단순히 한 끼를 위해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도 각자의 추억 속 어떤 맛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미슐랭 스타 셰프가 된 제가 어쩌면 아직도 12살 그 여름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2살 어느 여름날 을지로의 좁은 골목길에서 시작된 이 긴 여정의 이야기를 지금도 가끔 그날의 아침을 떠올립니다. 을지로 좁은 골목길, 하얀 수증기를 내뿜는 국밥집들 사이로 아버지의 등을 따라 걸었던 그 여름날을. 당시 저는 12살이었고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아침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하셨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던 아버지는 늘 첫 손님을 태우기 전 을지로의 기사식당에서 든든하게 한 끼를 드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의 아침 식사에 동행했다는 것만이 달랐을 뿐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날, 저는 막연한 호기심에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서늘했고 도시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셨습니다. 제가 따라온다고 하니 오늘은 특별히 늦게 나가야겠다며 웃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을지로 기사식당은 좁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조그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묵직한 된장국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듯 보리비빔밥을 주문하셨고 저는 제육볶음을 시켰습니다. 주방에서는 프라이팬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식당 안은 택시기사들의 담소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보리비빔밥이 서울에서 제일이야. 아버지는 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슬고슬한 보리밥에 간간한 나물과 고추장을 비벼 드시는 모습은 마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보리비빔밥을 한 숟가락 얻어먹었습니다. 낯선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친숙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버지의 맛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식사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아버지의 택시를 들이받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 길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찾아온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어머니와 저는 말없이 그 기사식당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보리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보리비빔밥은 이상하게도 쓴맛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을 떠나기로. 어머니의 친척이 미국 뉴욕에서 네일숍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으로 겨우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있다간 우리도 죽어 라는 말씀만 남기고 서둘러 미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속에서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을지로 기사식당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고이 접어 제 지갑에 넣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 창 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 을지로의 기사식당도 있었겠지요. 뉴욕의 첫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퀸즈의 한인타운 근처 반지하 원룸에서 어머니와 저는 하나뿐인 전기장판을 나눠 덮은 채 밤을 보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는 서울의 겨울과는 달랐고 길거리의 영혼은 여전히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단했습니다. 어머니는 친척이 운영하는 네일숍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손님들의 발을 만지며 살균제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손님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듣게 되는 싸늘한 말들은 어머니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저는 ESL 반에 배정받았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고 쉬는 시간이면 혼자 구석에 앉아 영어 단어장을 펼쳐들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은 대부분 히스패닉이었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도 외톨이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 안에 김치 냄새를 놀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락은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싸주신 것이었기에 저는 꾹 참고 혼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차이나타운의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14살이라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게 주인에게는 16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거운 배달 가방을 메고 뉴욕의 거리를 누비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의 꼭대기층까지 음식을 배달할 때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는지 손님들은 종종 제 앞에서 왜 이런 애를 보내? 라거나 차이나보이가 또 늦었네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중국인도 아닌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그저 웃으며 땡큐, have a nice day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손톱 손질로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머니와 함께 한인마트에 장을 보러 갔고 그곳에서 만난 한국 식품들은 우리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라면 코너에서는 늘 발걸음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주는 좀 넉넉하니 라면 하나 더 살까? 하시며 그날의 고단함을 달래주시곤 했습니다. 영어는 조금씩 늘어갔고 학교 성적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특히 수학은 언어의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점심시간에 따로 불러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었던 것은 매일 밤 아버지의 지갑에서 꺼낸 그 낡은 영수증이었습니다. 을지로 기사식당의 마지막 아침 식사 영수증을 볼 때면 언젠가는 저도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가 그토록 힘든 나날들을
견딜 수 있었던 작은 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차이나타운의 중국집 부엌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곳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달 음식을 받아가는 공간이었지만 점차 그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주방장들의 손놀림, 불꽃이 치솟는 웍의 소리, 식재료들이 변신하는 마법 같은 순간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배달이 없는 시간, 주방 구석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방장 왕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차이나보이, 이리 와봐. 늘 그렇게 저를 불렀지만 그날만큼은 그 호칭이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왕 아저씨는 제게 양파를 썰어보라고 했습니다. 서툴게 칼을 잡는 제 손을 보며 한숨을 쉬던 그는 결국 직접 칼 잡는 법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주방에서의 시간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배달이 없을 때마다 왕 아저씨는 조금씩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채소 써는 법, 불 조절하는 법, 간을 맞추는 법까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리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특히 웍을 다루는 법을 배울 때면 마치 무술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불꽃이 치솟는 순간 식재료들이 공중에서 춤추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도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어느 날 메인 주방장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주방장은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배우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너 같은 꼬맹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배달이나 열심히 해.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동양인이라고 해서 다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라며 비웃음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중국집으로 달려와 배달을 했고 틈나는 대로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무급으로라도 주방 보조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벽에는 일찍 와서 주방 청소를 자청했고 밤에는 가장 늦게까지 남아 정리를 도왔습니다. 점차 주방에서의 제 존재감이 커져갔습니다. 바쁜 시간에는 어느새 제가 간단한 튀김 요리를 맡게 되었고 소스를 만드는 일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방장도 조금씩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생각보다 손맛이 있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밤 주방을 청소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게 그거니? 고개를 끄덕이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네일숍 단골 손님이었던 한 백인 여성과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 손님의 남편이 요리학교 교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분에게 저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어떻게 하면 제가 요리사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주말마다 그분의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주방의 시스템을 배웠고 요리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때의 경험은 제 인생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요리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셰프의 유니폼을 입어보았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보다 늦게 시작했기에 저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수업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됐습니다. 프렌치 클래식을 기본으로 하는 커리큘럼은 제게 전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중국집 주방에서 배웠던 감으로 하는 요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한 그램 단위로 측정되어야 했고 온도와 시간은 초 단위로 맞춰야 했습니다. 칼질을 할 때는 각도까지 신경 써야 했고 플레이팅은 마치 미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용어였습니다. 미지영 플라스, 브리누아즈, 에스파뇰, 프랑스어 요리 용어들은 제 혀속을 계속해서 굴렀습니다.
수업 중에 교수님이 갑자기 질문을 던질 때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날은 발음이 서툴다는 이유로 동기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습 시간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한 번은 소스를 만들다가 실수로 냄비를 태운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제 앞에서 그 냄비를 쓰레기통에 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이걸 요리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남아 소스 만드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완벽함만이 요구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채소 다듬기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었고 손은 뜨거운 물에 데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실전 주방의 시스템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계급이 철저했고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예스 셰프라는 말은 제 입에 붙어 있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동양인이라는 편견은 여전했습니다. 어떤 셰프는 제게 너는 스시나 만들지 그래? 라고 비꼬았고 또 어떤 이는 중국 요리나 하지 왜 프렌치를 하려고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요리로 그들의 편견을 깨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 르버나딘의 에릭 리퍼트 셰프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날 저는 우연히 그의 눈에 띄었고 졸업 후 그의 레스토랑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그것도 뉴욕 최고의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르버나딘의 주방은 전쟁터였습니다. 매일 밤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완벽함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매일 밤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해갔고 요리에 대한 저만의 철학도 생겨났습니다. 그곳에서 3년을 보내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최고 수준의 요리를 경험했고 정신적으로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프렌치 요리를 만들어도 제 마음 한켠에는 늘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보리비빔밥의 맛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비스가 끝나고 주방을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토록 완벽한 요리를 추구하는 이유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마음처럼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그 생각은 이후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33이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제 이름을 건 레스토랑 주아를 열었습니다. 맨해튼 플레사이언 디스트릭트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한식을 프렌치 테크닉으로 재해석한 파인다이닝. 그것은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픈 초기부터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유명 음식 평론가가 먼저 찾아왔고 이어서 각종 미디어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한식의 새로운 해석, 동양과 서양의 완벽한 조화, 뉴욕 다이닝의 새로운 발견. 찬사가 이어졌고 예약은 몇 달 전부터 마감되었습니다. 메뉴는 철저하게 제 경험과 기억을 담았습니다. 어머니의 김치찌개를 영감으로 한 랍스터 비스크, 을지로 기사식당의 제육볶음에서 착안한 이베리코 폭립, 그리고 코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보리 리조또까지. 모든 요리에는 저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픈 1년 만에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습니다. 제가 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최연소 한인 셰프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고 많은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는 늘 아버지가 나오셨고 을지로에 그 좁은 기사식당이 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가 제 레스토랑을 찾아오셔서 메뉴판을 보시다가 고개를 저으시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주방에서 플레이팅을 하다 보면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요리일까? 손님들은 와인을 마시며 제 요리를 예술작품처럼 감상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아버지가 보리비빔밥을 드시며 지으시던 그 행복한 미소는 볼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2년 차에는 미슐랭 투스타까지 받았습니다. 매출은 늘어났고 더 큰 투자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프랜차이즈 확장을 제안하는 대형 외식 기업도 있었고 TV 출연 제안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주방을 정리하고 홀로 남을 때면 가슴 한켠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과 값비싼 식기들 사이에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비스가 끝나고 혼자 남아 새로운 메뉴를 구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지갑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영수증을 꺼내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거의 바스러질 것 같은 그 종이 한 장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요리를 시작했던 이유, 그리고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결코 값비싼 코스 요리도 미슐랭 스타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버지가 그러셨듯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즈음 한국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15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을지로를 찾았지만 그 골목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사 식당들은 하나 둘 사라지고 대신 세련된 카페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식사했던 그 식당도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그리고 우리의 맛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시작할 때라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화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미친 짓이라고들 했습니다. 미슐랭 투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을 포기하고 기사식당을 연다는 계획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가 번아웃이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었고 지금이야말로 체인점을 낼 기회라며 만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한국 음식은 이제 고급화되어야 할 때라며 제 결정이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을지로에서 본 것은 단순히 사라져가는 식당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었고 추억이었고 정서였습니다. 파인다이닝이 한식의 유일한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작은 공간을 계약했을 때 부동산 중개인은 의아해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한국 식당이라고요?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곳이어야만 했습니다. 뉴욕의 서민들이 모이는 이 거리야말로 진정한 기사식당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최대한 옛날 기사식당의 모습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주방은 오픈 키친으로 만들어 요리하는 모습이 손님들에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메뉴였습니다. 메뉴를 구성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를 하나하나 배웠고 옛날 맛을 재현하기 위해 수없이 실험했습니다. 보리비빔밥, 제육볶음, 된장찌개. 단순해 보이는 메뉴들이지만 각각의 요리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보리비빔밥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보리의 품종부터 시작해서 씻는 방법, 불 조절, 숙성 시간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연구했습니다. 마치 과학자처럼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맛의 균일성을 위해 표준화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맛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주방 스태프를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출신 셰프가 한식 백반을 한다니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추억을 만들고 문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오픈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왜? 였습니다. 왜 성공한 파인다이닝을 포기하는지, 왜 하필 기사식당인지, 왜 이 시기에 이런 선택을 하는지.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은 늘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픈하기 전날 밤,
혼자 주방에 남아 보리비빔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릇에 보리밥을 담고 정성스레 준비한 나물들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고추장을 얹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맛이었습니다. 지갑에서 낡은 영수증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바스러질 것 같은 그 종이 한 장에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식사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기억을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내려 합니다. 뉴욕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우리의 맛과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기사의 오픈 첫날, 아침 일찍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SNS를 통해 소문이 퍼진 탓인지 미슐랭 스타 셰프의 기사 식당이라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온 손님들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이후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음식평론가는 이것은 단순한 한국 음식점이 아니다. 이곳은 뉴욕에서 만나는 서울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리뷰를 남겼습니다. 이터는 가장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한식당이라고 평했고, 미슐랭 가이드는 빕 구루망으로 저희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한인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식사를 하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셨고, 마치 서울의 기사식당처럼 이곳이 그들의 쉼터가 되어갔습니다. 메뉴는 계절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지만 기본은 변함없이 지켰습니다. 보리비빔밥, 제육볶음, 된장찌개.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를 기본으로 제가 배운 테크닉을 더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파인다이닝에서 배운 위생관리와 시스템은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방 직원들도 점차 이 일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퇴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가장 기쁜 변화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김치를 담그시고 장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종종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우리 아들이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매일 밤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추억을 지켜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요리를 통해, 누군가는 이야기를 통해, 또 누군가는 기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의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어간다고. 이제 기사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하나의 작은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는 아침 5시에 주방에 들어섭니다. 보리를 씻고 된장을 풀고 김치를 다듬는 일상이 이제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창 밖으로 뉴욕의 새벽이 밝아오는 모습을 보며 문득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12살 소년이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먹었던 그 보리비빔밥의 맛을 찾아 이제는 뉴욕의 한 골목에서 같은 맛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가끔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음식을 통해 세대와 세대가 만나고 이야기가 이어지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서울의 을지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몇몇 기사 식당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고 기억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방식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시나요? 당신의 아들이 여기 뉴욕에서 우리의 맛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맛을 찾아 많은 이들이 모여들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작은 영수증 한 장에 담긴 우리의 추억이 이제는 더 큰 이야기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 스토리인데요. 안타까운 시련을 이겨내고 머나먼 미국 땅에서 일궈낸 한국의 맛과 그 성공 스토리는 우리 한국인들만의 끈기와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나는 것 같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